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하늘마을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세는 기울었으나 마음씨는 비단결 같고 지혜가 깊기로 소문난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여의고 철민, 민준, 지훈 세 아들을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지만 박진사는 언제나 아들들에게 올바른 도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르쳤으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마지막 남은 엽전 한 입이라도 기꺼이 나누어지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초라한 초가삼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늘 책 읽는 소리와 아들들을 향한 다정한 훈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박진사도 어느덧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박진사는 이미 장성하여 저마다 듬직한 청년으로 자란 세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아들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날 듯하구나. 내가 죽거든 저기 벽장문을 열어보거라. 그 안에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산이 들어있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잃지 말고 각자 제 길을 잘 찾아가길 바란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눈물만 삼켰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아들들은 정성껏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난 삼형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삶은 집신 한 켤레, 작고 투박한 질그릇 항아리, 옹기 하나, 그리고 윤기가 반질반질한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 전부였습니다. 삼형제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맏아들 철민은 집신 한 켤레를, 둘째 아들 민주는 옹기를, 그리고 막내 아들 지훈은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을 유산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아버지의 유산을 미천 삼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돈을 벌어 성공한 뒤 다시 고향 하늘마을로 돌아와 함께 살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아우들아,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꼭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철민의 말에 민준과 지훈도 주먹을 불끈 쥐며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맏아들 박철민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고 보통 지프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왕골로 촘촘하게 엮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발 바닥의 시줄은 발이 편하도록 두툼하게 엮여 있어 집신을 삼던 아버지의 굵어진 손마디와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이토록 정교한 집신을 남겨주셨군요. 이 집신을 신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부디 제가 가는 길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립습니다. 철민은 굳게 다짐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철민은 남원장터 근처 어느 마을 어귀를 지나게 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고 있던 집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절로 철민의 발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철민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자신을 앞으로 가볍게 밀어붙이는 듯한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그는 어느새 시끌벅적한 남원장터 한가운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거지? 철민이 어리동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담벼락에 붙은 방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속 경연대회 개최, 모월 모일 모시, 특히 달리기 부문 우승자에게는 많은 상금과 소 한 마리를 하사함, 힘과 민첩성, 재치에 가산점 있음, 자신 있는 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음,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철민은 평소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해 본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이나 면할까 싶어 근처 주막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주막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리는 대회에 나가보려는 모양이구만. 생긴 걸 보니 한가닥 하겠어. 아, 예. 저는 강 건너 하늘마을에서 왔는데 방금 공고문을 봤습니다. 그래, 그 방은 벌써 며칠 전에 붙었는데 총각처럼 훤칠한 사람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한번 나가보시게. 연희야, 여기 총각에게 국밥 한 그릇 더 가져다 드리렴. 한창 먹을 나이인데 부족할 것 같구나. 잠시 후 고운 자태의 처녀가 국밥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에 맑고 깊은 눈망울, 단정하게 따내린 머리. 철민은 순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한 착각에 빠져 수저를 든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철민을 보며 생긋 웃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 내일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철민은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낮에 본 처녀 연희 생각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시원한 바람이라도 쐴까 하여 마당으로 나왔는데 마침 달빛 아래 서 있는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아, 저기 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연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냉큼 부엌으로 들어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습니다. 철민은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 목이 많이 말랐는데 참으로 달게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마을에서 온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실은 내일 대회에 나가볼까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잠이 오질 않네요. 저는 이연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철민님께서 대회에 나가시면 틀림없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까 총각을 보시고는 기골이 장대하여 분명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하셨어요. 저를 그리 좋게 봐주시다니 용기를 내어 사나이 배짱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연희는 한떨기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철민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머릿속이 하얗고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여자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여보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아름다운 처녀에게 말을 걸고 칭찬까지 듣다니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튿날 남원고을은 민속 경연대회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철민 앞으로 연희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진수성찬을 가져다 놓고는 수줍게 사라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여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철민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든든하게 아침을 먹은 철민은 서둘러 경기 장소인 강둑 근처 너른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선수들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관청 관리에게 선수로 등록을 마친 철민은 고조다는 분위기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집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들매끈으로 단단히 동여매니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철민의 발바닥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고 함성과 함께 선수들이 일제히 뛰쳐나갔습니다.
철민 또한 쏜살같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집신이 그 자리를 박차며 엄청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듯, 아니 거의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철민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 채 저 멀리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도중 철민은 강둑 근처에서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리기 대회를 구경하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어린 소년이 그만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순간 아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경주를 멈추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쳐서 간신히 아이를 구해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이고, 저 총각 1등으로 달리다가 그만 꼴찌가 되어버렸네. 저걸 어째? 이미 시간은 많이 지체되어 철민은 다른 선수들 맨 뒤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신은 여전히 신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철민은 바람처럼 미끄러지듯 속력을 높였고 결국 다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1등으로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도 구해내고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우승까지 차지한 철민에게 온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그대는 참으로 용감하고 빠르구나.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그 의로운 마음과 하늘이 내린 듯한 그 능력으로 이제부터 왕실의 정보원으로 일하며 바람처럼 빠르게 급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라. 상금과 소도 하사하노라. 비록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큰 상금과 명예로운 직무까지 얻게 된 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연희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저만치에서 연희가 두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리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처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이 집신이 나를 행운 가득한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철민은 집신의 신비로운 힘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 운명 같은 신발을 소중히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와의 깊은 사랑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박민주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옹기를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형제들과 헤어진 뒤 한참을 걷다가 목이 말라 옹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빈 옹기를 지고 가는데도 여전히 옹기 안에서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물을 다 마셨는데? 민주는 옹기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옹기 안에는 물이 다시 그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물을 일단 다 마셔버리고 이번에는 옹기에 냇물을 가득 담았다가 다시 쏟아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옹기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기 안에 담긴 것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렸다. 이건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보물이로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민주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황금들판 마을이라는 낯선 고을에 당도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장날인지 장터 주변이 몹시 붐볐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나무 장수가 딸인 듯한 날렵하게 생긴 처녀와 함께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땔감이라고는 나무밖에 없었으니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장작으로 만들어 파는 나무 장수였습니다. 민주는 무엇을 해서 돈을 마련할까 궁리하던 끝에 옹기에 담긴 물을 아주 싼 값으로 사람들에게 팔아보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장터에서 처럼 뵙는 얼굴 같은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 산 너머 하늘마을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오늘 처음입니다.
물을 저렴한 값으로 여러 사람과 나누려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옹기 신기하네요. 아침부터 계속 물을 퍼내시는데 마르지가 않으니 혹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마르지 않는 기적의 항아리인가요? 비밀인데 눈치채셨군요. 하지만 이 옹기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때만 그 힘을 발휘한답니다. 그것도 욕심을 부리면 효험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경고인가 보네요. 아무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정말 신기한 옹기네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물을 아주 비싼 값으로 팔 텐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탐욕이 모든 것을 망친다고 하셨지요. 마땅히 적절하게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뜩 쌓아놓기만 하고 남과 나누지 않으면 이 옹기가 힘을 잃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총각은 참으로 신중하고 정직한 분 같아요. 올해 우리 고을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물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요.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민주는 야무진 수진의 말을 듣고 보니 혼자보다는 이 고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하건대 낭자께서 저와 함께 힘을 합해 이 고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지 않으시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저씨가 아니고 아직 총각입니다. 수지는 사슴 같은 큰 눈망울로 민준을 쳐다보다가 쿡 하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한 덕분에 옹기의 물로 많은 사람들이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 소문은 욕심 많기로 소문난 탐욕골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문의 항아리렸다. 당장 넘기거라. 이런 보물은 일개 촌놈이 가질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라의 것이니라. 나리, 이 옹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이 옹기가 말을 듣는다고 하옵니다.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옹기가 옹기지 별거도냐? 누구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어디 있느냐? 여봐라, 저놈들에게서 당장 옹기를 빼앗아라. 민준과 수지는 앞을 막아섰지만 포졸들은 강제로 옹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 상심 마세요. 그 옹기는 자기 욕심만으로 마구 쓰려 한다면 반드시 그 신비스러운 힘을 잃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탐욕스런 사또는 그때 가서야 깨닫겠지요. 그때가 되면 정말 통쾌할 것 같아요. 민주는 이 싹싹하고 지혜로운 수진과 의논하는 것이 무척 기쁘고 든든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내처럼 걱정해주며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한편 사또는 빼앗은 옹기를 동헌 마당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놈이 이 옹기로 물을 계속 팔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옹기는 분명 요술 옹기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옹기에 쌀을 채워서 한없이 쌀이 쏟아져 나오게 하면 그 쌀을 비싼 값에 팔아 나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뭐들 하느냐? 어서 쌀을 옹기에 가득 담지 않고.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옹기에 쌀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옹기를 뒤집으니 쌀이 와르르 쏟아져 나와 쌓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옹기 속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고 쌀은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담겨있던 쌀만 한 번 나오고는 그것으로 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어 보고 뒤집어 봐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속임수였나? 대체 뭐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에이, 사또는 거짓말쟁이야! 사또나리, 그 옹기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도 무한정 베푸는 것은 아니고요.
쯧쯧, 착한 주인만 알아보는 옹기인가 본데 사또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 아닌가. 크게 당황한 사또는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 민준과 수지는 옹기를 재빨리 되찾아 동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이웃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옹기의 신비한 능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쌓여가자 자연스럽게 서로가 자신의 반쪽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평범한 항아리를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나는 이 옹기 덕분에 낭자를 만나게 된 것을 아버지께 더욱 감사드릴 따름이요. 낭자와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소. 1년여가 지나 둘째 아들 민주는 수진과 함께 혼인하여 고향 하늘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먼저 돌아와 있던 맏아들 철민도 연희와 혼인하여 고향집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신고 달리던 집신도 이제는 다 닳아 그 신비한 효험은 없어졌지만 그는 집신을 선반 위에 잘 모셔놓고 쳐다볼 때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추악했습니다. 철민은 달리기 대회 때 받은 상금과 서로 논밭을 사서 남부럽지 않게 연희와 알콩달콩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그래서 저에게는 그 옹기가 정말 효자 노릇을 단단히 했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예쁜 아내를 얻었으니까요. 제 아내는 또 남들과 나눌 줄 아는 그 마음이 더욱 예쁘답니다. 옹기가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조금씩 아끼며 분에 넘치지 않게 사는 현명함이 가장 아름답지요. 참 잘했다, 아우야. 너나 나나 아버지 덕택으로 큰 행운을 잡았구나. 그런데 우리 막내 지훈이는 아직 소식이 없네.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게요, 형님. 하지만 우리 막내 지훈이는 워낙 똘똘해서 절대 굶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한편 막내 아들 박지우는 형들과 헤어질 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다듬이 방망이 2개를 등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지훈은 형들만큼 체격이 좋거나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비상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는데 잘 곳이 마땅치 않아 깊은 산속 커다란 나무 밑둥치 아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데 저 만치서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지우는 서둘러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 위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자, 어서 끌러봐. 감히 도망가려 하다니. 조금만 늦었어도 더 많이 훔칠 수 있었는데 그 집 영감탱이가 갑자기 광문을 여는 바람에 그냥 도망쳤지 뭐야. 에이, 훔치네 어쩌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인정 많은 부잣집을 턴 도둑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은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는 오줌이 마려운 척 이쪽 저쪽으로 찔끔찔끔 소리를 내었습니다. 도둑들은 갑자기 비가 오는 줄 알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은 등에 지고 있던 다듬이 방망이 2개를 꺼내 있는 힘을 다해 서로 부딪혀 두들겼습니다. 딱! 따다닥! 딱! 딱! 으악! 귀신이다! 허둥대던 지훈은 그만 실수로 방망이 하나를 놓쳤는데 하필이면 그 방망이가 아래에 있던 도둑두목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치며 튕겨나갔습니다. 아! 나머지 도둑들은 그 모습에 더욱 즐겁하여 훔친 물건도 내팽개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혼비백산한 도둑들이 모두 도망가자 지훈은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망이를 다시 주워들고 도둑들이 던져놓고 간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간의 건포와 곡식, 그리고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되게 방망이로 맞았으니 꽤나 아프겠지. 콩알 만한 간덩이로 무슨 도둑질을 한다고. 오늘 밤 혼쭐이 났으니 다신 이런 짓 안 하겠지. 다음 날 지호는 도둑들이 두고 간 자루를 둘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일할 만한 곳을 찾아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리 가도 인기척도 없고 민가도 보이지 않는 그저 울창한 숲속이었습니다.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 어느 깊은 골짜기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지훈이가 찬찬히 살펴보니 이미 다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선비 옷차림을 한 남자는 길가에, 나머지 2명의 장정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칼과 몽둥이가 떨어져 있었으며 술병 하나와 돈이 든 전대 하나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저 놀란 가슴으로 시체 옆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다째고짜 지훈을 포승줄로 묶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이러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네 이놈, 행동거지가 매우 수상하구나. 이놈도 저 시체들과 함께 묶어서 관하로 끌고 가자. 지훈은 기가 막혔지만 꼼짝없이 포졸들에게 끌려 현명골 관하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또나리, 분부대로 산에 쓰러져 있던 시체를 모두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다 죽었다면서 저놈은 살아있지 않느냐? 저놈은 시체를 살피면서 어물쩡거리고 있기에 수상하여 잡아왔나이다. 전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길을 가던 마을 주민이 3 남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가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이 시체와 물건들을 동원으로 옮겨 증거를 확보하려던 참에 마침 그곳에 있던 지훈이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격으로 공교롭게 살인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구나.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죽었고, 한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었다. 돈이 든 전대는 그대로 있고, 술병에 술도 절반이나 남아있으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오리무중이로다. 사또나리, 외람되오나 제가 사건의 전말을 한번 재구성해 보았는데 들어보시겠나이까? 허허, 그놈 참 당돌하구나.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칼에 찔려 죽은 선비는 아마도 산길을 가다가 이 2 도둑에게 전대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은 그 도둑놈들인데 서로 빼앗은 전대를 독차지하려고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도둑 중 한 사람이 술을 사오겠다고 하고는 그 술에 몰래 독을 타서 다른 도둑에게 먹이려고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기다리던 다른 도둑이 술을 사오는 도둑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때려 먼저 죽이고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며 신이 나서 독이 든 줄도 모르고 그 술을 마시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오, 과연 그럴듯하구나. 듣고 보니 이치에 딱딱 들어맞는구나. 참으로 기특한지고. 수수께끼 같던 살인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 공으로 지훈은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사또로부터 두둑한 포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너의 그 영리한 머리가 참으로 아깝구나. 혹 관직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내가 너를 양아들로 삼아 학문을 가르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사또나리, 이토록 저를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동원문을 나서던 지훈이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동원 지붕 위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둥실 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훈의 눈에 비친 그 무지개는 자신의 희망찬 앞날을 예고하는 길조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땅을 힘차게 내디디며 그리운 형들이 있는 고향 하늘마을로 향했습니다. 형님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박진사가 남긴 보잘것없어 보이던 3가지 유산은 삼형제를 각자의 길에서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값진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결코 물건 자체의 신비한 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유산을 통해 아들들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도리를 실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하늘마을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세는 기울었으나 마음씨는 비단결 같고 지혜가 깊기로 소문난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여의고 철민, 민준, 지훈 3 아들을 홀로 키우며 집신을 삼아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지만 박진사는 언제나 아들들에게 올바른 도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르쳤으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마지막 남은 엽전 한 입이라도 기꺼이 나누어지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초라한 초가삼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늘 책 읽는 소리와 아들들을 향한 다정한 훈계